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쉽게 가볼 수가 없고 아마 국내에서 거의 가보지 못한 그러한 곳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창이 있고 여기는 전차가 있어요. 전차. 고고학자라면은 꼭 한 번은 가고 싶은 로망, 가장 그 버킷리스트 1등이 아마 이 파지릭 고분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없어지는 유기물질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본 사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팀이 좀 털리겠네요. 우코크 얼음 분수 미라의 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곳은요, 아마 쉽게 가볼 수가 없고 아마 국내에서 거의 가보지 못한 그러한 곳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공부한 그 시베리아 과학원에서 그 고고학 연구소를 가보고요. 제가 보다 채널에서 수많은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과학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라시아 초원의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러시아하고 중국, 몽골, 카자흐가 같이 있는 알타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우랄 알타이라는 곳으로 많이 유명할 텐데 그 진짜 알타이 산맥에 있는 유적지들을 가보고요. 또 최근에 무슨 알타이 공주 내지는 미라의 저주 이런 것이 있는 그러한 곳을 한번 같이 가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장비를 이거 먼저 갖고 왔어요. 아예 유튜브로 찍어서 보다TV 아시죠? 200만 구독자. 일단 제가 찍어보기로 했어요. 자, 여기는 그 노보시비르스크 공항에서 과학단지로 가는 길. 지금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은요, 그 실크로드 경영연구원이라고 해서요, 저와 같이 지난 7, 8년간 같이 함께 다양한 유라시아의 유적지들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이 보다 채널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연구를 막 하는 것이라기보다 약간은 반 정도는 답사를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가봤습니다. 시베리아 그러면 다들 뭐 눈 덮인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시베리아도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덮여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넓디 넓은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베리아 대평원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요, 땅을 파면은 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땅 파다, 저 발굴하다가 흙에 뭐, 사람이 딱 걸리면은 무조건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물이에요. 이렇게 몇 군데 보면 약간씩 솟아있는 곳은 다 이제 무덤들도 꽤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한 5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시베리아 그 초원지대는요, 이 땅을 파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서 삽질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사위에 탁 걸리는 돌 느낌 아시죠? 막 손이 막 아파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땅만 팠다 하면은 다 그냥 흙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가 딱 걸리면 거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흙들이 많게 언덕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그런 데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요, 제가 유학했었던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 분소의 고고민족학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고민족학 연구소. 제가 공부한 아마 시베리아에서 가장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1층에는 맘무스, 실제 맘무스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그러한 다양한 유물들이 1층에 있어요. 이건 50만 년에서요 70만 년 전이고요. 이 맘모스 자체의 연대가 50살에서 55살 정도 되었어요. 잠깐만, 여기서 제가 여기 맘모스 바로 오른쪽에 가면 바로 저희 예전에 그 유학 시절에 월급 받던 창구가 있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명태 먹다가 제가 왜 선생님께서 월급 올려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았었던 그 월급 받던 곳이고요. 그 앞은 이렇게 다양한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맘모스하고 공룡 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러시아 고고학 연구소 1층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맘모스 뼈들이 있습니다. 이건 50만 년에서요 70만 년 전이고요. 이 맘모스 자체의 연대가 50살에서 55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발견된 데가요, 이게 그 노보시비리스크라고 저희 주 있지 않습니까? 이 주 안에서 강가에서 발견되어서 이게 이제 이 고고학 연구소로 들어온 그 맘모스 뼈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약 3,000년 전에 예니스의 강에서 썼었던 그 아이돌 그 돌이고, 자, 이게 또 코뿔소인데 요거는 약 4만 년 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 때에 그 잡아먹었었던 코뿔소가 여기 왼쪽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뿔소가 되게 괜찮은, 맘모스인데요. 예, 제가 헷갈렸어요.
이게 4만 년 전에 여기 노보시비리스크 서부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맘모스인데 이거가 꽤 괜찮은 게 보세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한 번 잡으면 몇 달을 먹을 수가 있고 당시에는 빙하기라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맘모스에 이제 적응이 된 사람들은 맘모스만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6,000년쯤 전에 이제 날씨가 변하면서 맘모스 때가 더 추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나 맘모스 없으면 못 산다 같이 올라가요. 북극권으로. 어떤 사람 남았어 다른 거 잡아먹고 한번 이게 또 고기가 또 중독성이 있나 보죠. 참고로요, 저기 그래서 이거를요, 16,000년 전에 맘모스 따라서 북극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현재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링해에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맘모스 고기는 어떠한 맛이었을까도 자료가 있습니다. 소고기 맛입니다. 1920년대에 그 시베리아의 그 탐험 온 그 재질학자가 빙하 속에서 얼어붙은 살을 발견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먹어봤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되게 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하면 암모니아 냄새는 좀 고기가 상했던 뜻이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는 스테이크로 구워 먹어보니까는 소고기랑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삼겹살 없으면 못 살듯이 2만 년 전에 사람들은 저 맘모스 고기가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현장들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여기가 그 얼음 공주로 유명한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의 박물관입니다. 제가 사실 8시간을 찍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찍었는데 지금 금방 온 것 같지만 제 고고화 연구소에서 차를 타고 지금 8시간을 온 겁니다. 8시간을 와서 인구 한 4만 명이 있는 그 알타이 공화국, 러시아 내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알타이 미라를 보러 왔습니다. 저 미라의 저주를 한번 보러 가시죠. 우리가 놀랬어 순간. 자, 이제 얼음 공주를 찾으러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우코크 얼음 공주 미라의 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타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하게 해놨는데 우코크 고원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보이시죠? 얼음 공주라고 하는 그 미이라를 이제 실제 어떠한 무덤으로 똑같이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관이 있고 옆에 같이 동행하는 말들을 함께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그 주변에 그녀가 이제 묻혀 있고 그 옆에 다양하게 저승 가서 먹어야 될 그러한 그 제사 음식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이라를 함부로 개방하면은 이 얼음 공주라는 이 사람이 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샤만이 정한 날에만 이걸 개방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오늘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인데 기대가 됩니다. 과연 네, 아쉽게도 닫혀 있네요. 미이라는 지금 아쉽게도 닫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미이라를 전시하지 않고 닫아두었냐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1993년도에 제가 좀 이따가 보여줄 알타이의 동토지대에서 미이라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미이라가 마치 그 얼음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되었었죠. 아마 많은 그러한 그 언론 매체에서 나왔는데 또 공교롭게 그것이 발굴되고 난 다음에 알타이 지역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강력한 강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타이의 주민들, 알타이족은요, 그 오이라트라고 해가지고요, 몽골 계통의 그러한 그 부족들인데 이 땅의 주인이고 공주였는데 공주를 발굴한 바람에 공주가 노해서 이렇게 우리 땅에 지진을 내렸다. 자, 이게 샤만의 말이긴 한데 그 샤만의 말을 지역 정부가 또 이렇게 널리 알리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진짜 이 저주 때문에 우리 죽는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러시아 정부에다가 이 미라를 돌려줄 것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샤만이 말한 것을 직접 과학적으로 그것도 과학의 나라 이 러시아 아닙니까? 어쨌든 지역 정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아까 봤었던 러시아 과거 시베리아 분소에서 미라를 돌려주는데 처음에는 이걸 다시 땅속에 못 넣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중간 타협 본 게 뭐였냐면 아까 본 것처럼 박물관에 두고 그 대신에 개방하는 날짜는 샤만이 날을 받아서 정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열려 있고 어떤 날은 이게 닫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정해져 있냐?
그때그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얼음 공주님하고는요, 사실 저분은 물론 공주가 아닙니다. 그냥 시베리아 샤만인데요. 저분하고 제가 같은 그 연구소에서 한 5년 반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이웃 동료를 이렇게 못 봐서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 4일째 날은 알타이까지 와서 알타이 중부에 있는 온구다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묵고요. 오늘 또 본격적으로 파지릭 고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아침이라 약간 날씨가 흐려서 상당히 그 안개가 많이 껴서 보통 사람들이 시베리아라고 하면은 되게 추운 겨울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뭐 가장 비슷한 곳은 아마 스위스 같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마을들이 군데군데 있고 마을의 사방에 이제 그 고분들하고 암각화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몽골 국경까지는 약 300km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알타이 고원지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치케따만이라고 하는 바른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오늘 온구다이에서 저기 파지릭 고분까지 가는데 한 250km를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해발 2,500m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저기 한국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텐데 여긴 전부 다 옛날에 낙타하고 말로만 다니던 길을 한 100년쯤 전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맨주먹 붉은 피로 저걸 다 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거든요. 그 왜 저걸 길 닦았냐면요. 저길 통해야지만 러시아에서 몽골 공화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골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이 알타이의 가운데를 길로 뚫었죠. 저건 바로 그 추위 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위강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고개 위에 있는 기념탑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거 이거 6월 말이에요. 가장 날 좋을 때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하도 힘드니까 잠깐 여기 차가 이제 과열돼서 잠깐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초원은 저거는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보통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엔진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쉬어서 과열된 엔진을 멈추고 냉각수를 부어주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По большой воде. Поэтому у нее такой цвет. Осенью.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사슴돌이라고 해서 약 3,000년 전에 사람이 만들었었던 그 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옛날에 더 사람들이 이제 똑같아 지금하고 근데 다만 정말 힘든 고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유적지들을 두었는데요. 저희도 보면 무덤 앞에 석인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3,000년 전의 전사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이 그 언제나 무덤을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망부석처럼 세워서 만들었어요. 자, 이건 사람 매장한 게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신 전사를 기르는 겁니다. 무덤은 아니고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 전방에 있는 이 사람은 저기 그 사슴돌이라고 하는데 3,000년쯤 전에 사람이 죽으면은 언제나 무덤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덤 만드는 저기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러한 이 돌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 이름이 사슴돌이냐?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표면에 사슴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 이렇게 허리띠가 있고 보이십니까 이거? 도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도끼를 찍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살았던 모습을 복원한 건데 요거는 좀 잘 안 남아 있는 편입니다. 우리로 하면 말하는 일종의 망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처럼 그 사람을 그리는 것이죠. 이 사슴돌이 보면은 전체가 사람의 그 몸 형상을 한 거라 해서 그 줄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밑에는 허리띠 줄, 위에는 목줄인데 이게 얼핏 보면 이제 그 남자의 성기하고 또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성성이 강한 그러한 조각상을 표시했고요. 약간 지역과 시간은 다르지만은 튀르키예의 퀘베클리도 보면은 이렇게 T자형으로 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그 제사장 내지는 그러한 지도자하고 동시에 성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 요즘 같은 그런 외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남성적인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몸에 사슴 문신이라는 걸 표시했는데 이게 왜 사슴인지 올랐는데 나중에 아까 봤었던 미이라 발굴해 보니까 미이라의 몸에 사슴 문신이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겁니다. 아, 이게 사슴돌의 그 사슴은 문신을 표시한 거였구나 한 것이었습니다. 유목민들 사회는요 거의 예외 없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샤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공주라고 하는 그 여성의 그 직업이 원래 샤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분을 가질 수 있었을 정도로 지위가 높았던 것이었죠. 자, 내리시죠. 자, 우리 암각화 유적에 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칼박다시 고분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전체가 다 바위 전체가 전부 다 암각화입니다.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림을 새겨놨어요. 자, 여기 다 이게 다 돌 사이사이마다 이제 그림들이 있거든요. 아마 세계유산이 곧 지정되게, 이게 아마 알타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겁니다. 아마 러시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계유산은 한국, 중국, 일부만 난리가 나지 유네스코가 서방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이제 간섭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여기 미끄러스 있어요. 저기 남아 있네요. 몇 개가. 이게 지금 다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깨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여성 샤먼들인데요. 치마를 입고 의식을 벌이는 장면들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이게요. 잠깐만. 예, 저기 여기 보시면은 이게요. 가장 큰 문제가 연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연대를 아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게 이게 따로 아는 게 없고요. 여기서 파여 있는 흔적을 보고 이게 철로 팠냐, 돌로 팠냐, 청동으로 팠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고고학 유물에서 보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좋은 방법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서로 겹치는 게 있는데 보면 여기 샤만이 이렇게 있죠. 여성 샤만. 근데 이 여성 샤만의 그 위를 덮은 그림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이 있고 가운데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건 바로 전차예요. 우리 한문으로 차자이죠. 차자가 바로 여기서 기원해요. 근데 이러한 전차는 고고학 발굴을 하면은 4500년 전에 처음 이게 4000년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등장하는 건 이게 3500년 전에 전차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여성 샤만 위에 덮었으니까 이게 더 빠르죠. 따라서 이거는 3500년 전 이상이고 샤만이 나오는 게 약 4000년 전이니까 저희는 그걸 근거해서 4000년 전에 샤만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게 여성 샤만 아닙니까? 근데 전차가 등장한다는 거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사회가 바뀌면서 여성의 힘을 누르고 대신에 전차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 아마 바뀌었다 믿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암각화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 있는데요. 암각화가 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캔버스가 정해져 있죠. 암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캔버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연적인 바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바위의 틈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자기가 그때 맞게 다시 자신들의 원하는 그림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암각화는 진정한 그 사람들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걸 왜 낙서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낙서가 아닙니다. 얘는 아까 것보다 조금 연대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전차 바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말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문으로 왜 차자 있죠? 그 차자가 바로 이 형태에서 기원했어요. 그림을 막 그리다가 요것도 아마 이게 다리가 잘 나왔었는데 조그만도 그 사슴 사슴 여기 보이시죠? 사슴 여기 거기도 사슴이다. 보이시죠? 사슴이다. 요건 아마 제 생각에는 뿔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스키타이 시대거든요. 거기 보이시죠? 쭉쭉 뻗었죠. 이게요.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저희 발레 그 토슈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 용어로 발레 자세라고 하는데 이 발레 자세 저기 왜 토슈즈 치는 자세 이게 발굴을 해보면은 청동기가 2700년쯤 전 여기 보이시죠? 이 사슴 여기는 칼박타시라고 해요. 깔박타시. 네, 나와요 이렇게 꼭 까치발 든 근데 이것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가 비슷할 건데 다만 재질이 얘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것이란 거죠. 요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굳이 사슴을 그 치발을 세워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다 있겠지만은 저희는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그 발레하는 다리, 까치발 다리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2700년부터 3000년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실제 그 당시에 고분에서 청동기에 똑같은 까치발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적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이거를 막 물로 뿌리고 막 지워요. 그러면서 더 이끼가 피고 이끼가 이제 자라면서 그 이미지 깎아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암각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자가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시대는 지나가도 그 시대의 독특한 양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게요. 지금 자연적 현상으로 이렇게 돌이 갈라지고 있고요.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가 떨어져 나왔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거대한 하나의 캔버스가 표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는 또 다른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있고 또 이제 전차를 타는데 이게 아마 저거는 좀 더 일상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쪽 오른쪽은 조금 더 신화적인 표현이라 저건 더 생활과 밀착한 표현들. 여기 보면 소가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얼룩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가면은 윈도에 소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소를 숭배할 때 이렇게 다양한 무늬들을 갖다가 보는데 똑같은 무늬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더스에서 시작되는 그런 힌두교 관련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보면 이게요. 이렇게 여기 약간 제부소 같죠? 언덕이 이렇게 있고요. 아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제부소는요, 정식 용어가 있어요. 왜 등에 홍란소 있죠? 그게 제부소예요. 인도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인도 관련성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3,500년 전에 우리가 왜 히틀러가 얘기한 아리안족 있잖아요. 그 아리안족이 실제 있었어요. 그 아리안족은 이제 히틀러가 말한 그 아리안이 아니고 전차를 몰던 사람이 아리안족이라고 했는데 알타이를 거쳐가지고 현재 인더스 문명 쪽으로 가거든요. 그 흔적들이 지금 이 암각화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이 나중에 왜 아리안족한테 무너졌다라고 제가 한번 보도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는 원래 있었던 사람은 거기 토착민인데 약 한 3,500년쯤 전에 북쪽에서 아리안족이 내려와서 갑자기 그걸 다 바꿔버려요. 근데 새로 온 아리안족들이 불에 전차를 쏘고 왜 무슨 핵전쟁이 났다 이런 좀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강력한 부대가 나오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아까 봤었던 전차를 사용했었고 이렇게 지금도 인도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얼룩무늬 소에다 얼룩무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아마 기원이 알타이를 거쳐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알타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 여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몰랐었던 문명들 사이의 관계를 다 알 수 있어요. 칼박타슈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독특하게 만들었었던 무늬, 소를 장식하는 형태일 수가 있고요. 또 이 보면 여기 사람이 이 소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투우사 같은 형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보면은 왜 저기 미노스 문명공원에 이렇게 소 타고 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다양한 소와 관련된 의식과 놀이, 또 제사의 일종이겠지만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약 3,000년 전입니다. 청동기 시대인데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말을 타지 않았어요. 전차로 탔지 말 등에 타지 못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이렇게 이 소를 타고 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소와 관련된 다양한 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던 시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칼박타슈라고 하는 암각화의 가장 메인인데요. 가장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 버섯머리형 하고 있고 쥐열로 사람들 서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개 같은 것도 모습이 있고요. 특징이 머리가 버섯머리를 했어요. 마치 뭐 외계인의 투구가 같기도 하고 한데 허리춤에는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꼬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약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아주 정형화시켜서 한 건데요. 다 무릎 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마치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멧돼지 같은 것도 보이지만 저거는 이제 키메라라고 해서 전설적인 동물을 표현한 것이고 아마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령 같은 괴물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제 가서 보면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고대의 화가들은 도화지 위에 그린 게 아니라 자연 돌 위에 그리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에다가 그 위에 일부러 저 짐승을 그려서 사람을 공격하는 걸 좀 더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했던 그러한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었습니다. 이 버섯머리가 왜 나왔냐? 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투구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저 옛날 사람들도 마약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가 되기 위해서 뭘 가장 많이 하냐면요. 흰 버섯이시죠. 실로시빈이 있는 버섯. 그걸 삶아 먹거나 이제 냄새 맡거나 해서 하면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환각이 되면은 사람 머리가 버섯 모양으로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버섯 머리가요. 똑같은 게 베링에에 있죠. 베링에 있는 북극해까지 똑같은 버섯 머리가 나와요.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반 접혀 있거든요. 모든 게 공통적으로 다 접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접혀 있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외계인 영화 보면은 외계인들이 이렇게 발을 접어서 막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있죠. 울주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에도 사람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저 뜻은 아마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꺾여 있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꺾여 있습니다. 이게 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러한, 이 그림은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병풍 쳐놓듯이 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외계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의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기보다 이때부터 이미 만들어졌었던 게 이 신관이나 모든 이 사제들, 족장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다, 별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닐 겁니다. 돌이 저렇게 위로 넘어가니까 그 위로 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저쪽 세상에서 공격해 오는 것인 양 표현해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암각화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이게 사람이 똑같은 암각한 세상이 없는 게 일단 달라요. 캔버스가 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갈라진 틈들을 다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면들을 적당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은 약간 돌이 검이에요. 이거는 원래 돌이 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숲 속에 있는 듯한 다양한 그러한 동물들이 있고, 이 왼쪽에 보면은 약간 초원에 가까운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가 있는데 크게 얼룩들이 막 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얼룩이 아니라 아마 제사에 지내던 그러한 소를 얼룩을 몸에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공산이 크겠죠. 이 사람들 보면 역시 이 주머니에다가 무릎을 구부리고 있죠. 우리나라 그 울진 암각화에도 보면은 반구대 암각화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 구부리고 있어요. 자, 뭐 손을 잡고 뭘 끌고 있죠. 자,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으면 빈틈을 이용해서 더 그리기도 하고 시대가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달라지겠죠. 여기 보면은 사슴인데 사슴을 타고 있어요, 사람이. 이때는 아직 말을 타는 시대가 아니고 사슴이나 소를 타는 그림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수렵도를 방불하는, 야, 이 사슴이 있으면은 이 뒤에서 개가 이제, 보세요. 이 그러네. 돌로 앞에 사람 기다리고. 네, 이렇게 보면은 와, 이 진짜 굉장히 고구려 수렵도 같지 않습니까? 창 찍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 수렵도 이야기하지만 그전 정도의 역동성이 이미 그걸 돌에 표현했다는 게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예.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게 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여기 창이 있고 여기는 전차가 있어요. 전차. 근데 재밌는 게요.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이면은 전차 바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전차를 이거를 옆으로 펼쳐서 양쪽으로 펼쳐. 이게 일종의 이거는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은. 암각화의 가장 큰 딜레마가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잘 보면은요, 바닥에 이제 쪼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조사하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닥에 있는 것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구전을 하고 이제 구전했던 것이 글자로 기록되지만 이게 고대의 짤이에요, 짤. 일종의. 요즘도 짤 많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고대 인스타그램이다. 인스타그램이고 USB였다. 아쉽게도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요, 한 번에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돌아가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그 이야기를 표현한 걸 수 있거든요. 그냥 예술이 아니라 저는 기록용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사 용도입니다. 옛날에 유목민들은 모일 장소가 없고 유목을 하기 때문에 큰 집이 없고요. 저렇게 제사 지낸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들이 모였던 거를 기념하면서 거기에 하나씩 돌을 새기는 것이죠. 여기 옆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새긴 거, 그 다음 내가 새긴 거, 할아버지 새긴 거, 내가 새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그 가족들의 그러한 그 일종의 기념사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이 전부 자기의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우리 고고학자들의 꿈의 장소 파지릭 고분입니다. 울라간이라고 한 동네에 파지릭이라고 하는 이 그 목초지의 이름에서 기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렇게 그 발굴했었던 사람들, 이게 한 100년 전에 발굴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신라 금관총 발굴될 때 여기 그 유라시아를 대표하는 그러한 고분이 발견된 것이었죠. 저기 총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고분군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일종의 왕릉이었던 셈이었죠. 그러니까 이 알타이라고 하는 곳이 이 거대한 그 목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초지는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았는데 유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기마전사들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좋은 땅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계곡마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집단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 이 곳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거는 저기 3000년 이전 전이기 때문에 아직 기마전사가 등장하지 않고 소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암각화의 그 다음 시대는 이제 기마전사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주변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왕족들은 거대한 고분을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들이 자잘한 돌들이 아까 봤던 그 고분이랑 좀 규모가 다르죠. 예,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라시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유목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었었다는 것을 그때 보여준 겁니다. 단순하게 고분이 커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여기가 영구 동결대였어요. 밑이 다 얼음이었습니다. 얼음에 꽉 차 있었어요, 이 고분이. 특히 보통은 없어지는 유기물질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고분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옛날에 도굴된 거예요. 유독 저러한 도굴되고 난 다음에 가운데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이유는 누가 심은 게 아니라 거기 땅을 다 뒤집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쌓여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돼서 자라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저기 양탄자 그리고 화려한 옷들과 함께 문신이 새겨진 그 미라 함께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 고대의 문신을 알려주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주변에 자잘한 고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신라의 고분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자, 파지릭 고분 해서 작은 고분이 옆에 있고, 우리 왜 영화 파묘 보면은 왜 첩장 하지 않습니까? 첩장이 원래 유라시아 고분의 풍습이에요. 이 거대한 고분이 있으면 이게 왕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잘하게 그 사람 부하 내지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기운받고자 해서 정말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 큰 무덤 하나 있죠. 주변에 많게는 100개, 200개씩 무덤이 발견돼요. 심지어는 저 돌 사이에다가 요즘에 그 돌궐 있죠, 돌궐 튀르크 시대 무덤이 같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분 자체는 2400년 전, 500년 전에 만든 것이고요. 발굴 자체는 1947년도에 발굴된 거니까 발굴되고 난 다음에 자랐으니까 적어도 7, 80년 된 거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깊게 파고 돌로 쌓았냐는 거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족의 영원함을 어떤 것으로 기원하냐? 그러니까 부모님들, 족장의 무덤이 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적을 파헤쳐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들이 모이는 그 무덤 자체를 파헤쳐 버리면은 이 부족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모일 장소, 거대한 기념물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여 잔치를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럼 적으로서는 정착민들은 그날의 수도의 왕궁에다 깃발을 꽂는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왕의 무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의 부하와 장군들은 무엇이냐? 여기서 무덤을 파서 나오는 황금부치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 부하들에게 전리품으로 줌으로써 자신들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초원의 유목이 부족장이면요, 우리 부장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저거 파면 저 안에 황금이 있다. 저거 파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완벽히 죽이는 길은 적의 무덤을 다 들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보고를 해서 그럼 그거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징기스칸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왜 징기스칸이나 티무르는 죽을 때까지 정복을 했을까? 왜 땅 욕심이 많을까? 근데 그거는 땅 욕심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가 땅을 넓혀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정복한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일상인 겁니다. 그것이 이들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고분들, 적의 고분들은 도구를 하고 그걸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경쟁적으로 이렇게 무덤을 도구라고, 또 도구를 막기 위해서 깊게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처음 발굴할 때는 100년 전에 미이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미이라는 요즘 같은 기술로 발굴한 게 아니어서 잘 나온 문신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전에 발굴했었던 것들을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잘 분석해 보니까 모든 그 미이라의 몸에 문신이 있었던 거예요. 발굴할 때 막 뜨거운 물로 찍고 해가지고 그때 문신이 안 보일 채로 이 모든 이 살가죽이 변색이 돼가지고 문신이 안 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신분을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신분과 부족을 상징했다는 것이 그때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부위별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계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발굴을 해보니까 큰 무덤에서 나온 것일수록 문신이 온 몸에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1호 고분이죠. 정확하게 1924년도에 발굴이 되었었던 파지릭 2호분.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거를 제대로 된 발굴 기법도 없었죠. 100년, 지금도 길이 안 좋은데 그땐 길이 아예 없었죠. 그래서 원래는 19세기 말에 150년쯤 전에 이 지역을 조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분들을 파면은 물론 도굴됐어요. 근데 왜 도굴된 것을 팠냐? 도굴돼도 이게 얼음이 있으니까 잘 상하는 유기물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9세기 말에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924년도에 탈굴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스탈린 시절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해요. 그래서 20년 건너뛰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1947년부터 이 모든 5개의 고분이 발굴이 됩니다. 유라시아 고분 연구의 표준이 된 유적이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도 크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가는 곳은 파지릭 5호 고분군입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장 최근에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조금
상태가 좋고, 여기 원래 이제 예전에 발굴할 때는 그 고분의 관을 그냥 두고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2년 전에 쌍빛줄을 부르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다시 발굴을 해서 그 고분을 다 집어내고 완전히 이렇게 원래 처음에 고분을 만들었었던 상태로 다시 복원을 했네요. 여기 옆에 이렇게 일부 돌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죽은 사람으로의 어떠한 집으로 가는 입구예요. 예,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낼 때 여기로 해서 아마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겠죠. 자, 보람찬 하루의 일과를 파지릭 고분으로 끝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유적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신라의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데를 보고 오신 거예요. 파지릭 문화라, 이게 파지릭이라는 유적인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알타이를 대표하는 초원 문화 이름을 우리는 파지릭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고학자라면은 꼭 한 번은 가고 싶은 로망, 가장 그 버킷리스트 1등이 아마 이 파지릭 고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한반도만한 땅인데 이 공화국이 전체 인구가 알타이 공화국 전체 인구가 5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인구 밀도가 희박하고 여기 한번 가려면요 도시에서 1박 2일을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거를 마음 잡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 올라고 또 요즘에 러시아 비행기도 없어가지고요 북경에서 새벽에 쪽잠 자고 거기서 새벽 6시에 러시아 오는 비행기 타고 와서 1박 2일로 차를 타고 와서 이제 봤으니까 아마 일반인들 보면은 아니 저 허허벌판에서 왜 저렇게 이거 허허벌판이 아니라 저한테는 막 가슴이 막 그냥 뭉클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고 거의 20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아마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 들었던 게 내가 환갑 전에 또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하라면 하겠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려니까 어려운데, 자, 다시 저희는 왔던 길을 한참을 돌아서 다시 이제 그 알타이 고원지대로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더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숲이 사라지고 이제 빙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경지역 넘어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보니 중국 국경이 이어지고 더 동쪽으로는 카자흐 국경, 이 앞은 여기는 바로 몽골 국경하고 이어지는 곳입니다. 아, 진짜 이제 거의 풀이 멋있네요. 없죠. 숲이 없죠. 예.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본 사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팀이 코샤가치인데, 코샤가치 마을 저 보이시죠? 예. 그 뒤에 있는 그냥 평원. 예. 저 뒤에 보이는 마을이 이게 그 러시아에서 몽골 넘어가는 그 국경 마지막 마을인데요. 한국에서 이거 처음 가봤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또 가려도 못 가요. 이 길을 몰라 저희도. 그냥 다 이렇게 아무데나 간 거기 때문에 또 가려면은 몰라 GPS를 갈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싶어요. 뒤에 보이는 산에다 빙하가 덮여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녹았어요. 온난화 때문에. 이거 보이시죠? 다 지구 저기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기 위에 빙하가 아마 흘러내린, 요즘에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저기 흘러내리는 저것도 아마 지금 최근에 여기 위에다 빙하가 있을 거예요. 풀이 없잖아요. 지금 다 녹아가지고 지금 흘러내리는 흔적이 있고, 이 밑에 보면은 파란색 저 초원지 보면은요, 저기는 이 앞쪽은 좀 풀이 짧고 저 북쪽은 저기 끝은 좀 넓잖아요. 저 길 있잖아요. 저거 다 임자 있는 땅입니다. 이게 이미 저 풀을 벤 거예요, 일부러. 저 푸른 초원 위에가 임자가 다 있어요. 싸움 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풀들을 베서 겨울 동안에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그 자기네들 일종의 그 사료밭입니다. 다 임자 있어가지고 어디는 풀이 자라고 있고 어디는 다 베었지 않습니까? 그 다 자기들이 날 잡아서 하는 겁니다. 시나코스라고 하는데 남의 구역을 건드려서 풀 베가면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흉기 들고 서로 싸움 나는 그 아주 큰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입니다. 그 큰일 납니다. 이런 길이 우리가 추위도로 생기기 전에 일반적인 캐러반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초원에서 유목하던 사람들이 다니던 길. 이게 실크로드 다니면 이런 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올라가는 거지. 빙하가 녹는 물은 다 이렇게 빛입니다. 옥빛이 나요. 근데 저기 옥빛 이게 정말 차가워서요. 제가 맨날 퀴즈내는 게 여기서 머리 감으시면 제가 저기 선생님들 상금 드린다고 여기 3초 이상 막 못 담궈요. 정말 차요. 이게 이제 해발 3,000m니까 와 3,000m니까 야 여기 평생 또 올 수 있어.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다 블랙 야크예요. 우리나라 가면 동네 뒷산에 있지만 여긴 진짜 해발 3,000m 이게 현재 해발 2,700m거든요. 여기가요. 야크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소고기만 납니다. 예. 자, 다음에 더 올라가서 이제 또 다른 데 갔습니다. 와.
지금 빙하가 저기에서 녹아서 강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거죠. 이리비스 하면 이게 이제 이리비스는 그 눈표범, 흰색의 눈표범이고 수는 강이니까 흰 표범의 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진의 현장. 2003년도 지진의 흔적입니다. 그때 왜 그 얼음공주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음공주의 저주가 일어났다고 하는 바로 그 흔적이 이겁니다. 엄청나죠? 깊네. 예, 이게 아마 가장 심하게 한 것 같네요. 여기서 직선 거리로 몇십 킬로만 가면은 무쿠크 고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음공주를 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진 났다라고 하는 현지 주민들의 그런 믿음을 저희가 물론 이제 이해는 해야 된다. 물론 그게 맞진 않겠지만은 아까 어제 봤지만은 막 저기 고분 위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막 손가락 차지 말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이분들 생각은 당신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난 여기서 평생을 산다. 또 다른 지진이 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약간 그런 믿음이 있고. 사실 저희가 조사하러 다니면요 현지 주민들이 와서 막 되게 안 좋게 봐요. 너희들이 이거 와서 뭐 또 우리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냐. 그 타부에 대한 건 금기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예. 액션캠 들고 찍으려니까 힘드네. 아씨. 자 이게 암각화 저기 밑이 보면 푹푹 빠집니다. 이게 다 빙하가 녹아서 빠졌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요. 그 빙하가 얼음이 지나갔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도요 머리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원래 색깔과 그 캔버스의 구도를 고려해서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약간만 파면은 색깔이 금방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이미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돌을 골라 가지고 이 앙바카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시대가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아까 봤던 그 고분 청동기 시대 약 한 3,500년 전, 4,000년 전 지금부터 그 다음에 스키타이 시대 흉노 때는 안 만들었어요. 거의 안 만들고 그다음에 돌궐 시대, 튜르크 시대 이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청동기, 스키타이, 돌궐 시대. А пока давайте сюда. 오케이 슈다. 이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에 가장 선호하던 소의 그림입니다. 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Вот его голова, 여기 사람 머리가 있고요. туловище, ноги, и 여기- он ведет быка за 예. собой. 저기 이렇게 사람이 그 큰 소를 끌고 있는 장면이에요. 줄을 가지고 그 소를 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И здесь целых 7 быков. 이렇게 보면 이게요. 이 꼬리가 이렇게 꼬리 형태하고요. 이 뿔 형태라는 데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자, 특징이 여기 이 사람이 작지만 그 칼박다시에서 갖고 있었던 특징은 다 갖고 있는 게 화살로 사냥하겠지만은 여기 보이시죠? 주머니. 그 주머니에 있고 무릎이 굽혀 있습니다. 깔박다시와 똑같아요. 근데 머리는 버섯머리 형태는 없네요. 여기는. 자 이게 보면 염소인데요. 보면은 선생님께서 제일 깊게 표현하셨는데요. 자전거형이다. 너무 깡말랐잖아요. 도식화된 이런 염소가 보이는데 사실 이 암각화 연대를 안 게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있었던 이 그 사슴의 형태를 위를 이 사람이 덮고 있어요. 뭐가 더 먼저 만든 것 같습니까? 이 큰 게 덮었죠. 이를 사람을. 그러면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우리 깔박다시에서 봤기 때문에 얘는 스키타이 시대였기 때문에 더 늦은 시대일 것이다. 이거는 처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좀 이제 그 뭐랄까 일종의 보급형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키스 헤링이라고 낙서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정한 유행이 있어요. 이게 스키타 시대가 좀 지나면 이렇게 오히려 간략하게 그려서 표현하는 게 더 유행하기도 합니다. 사용 흔적학이라고 하는 고고학의 학문이 있어요. 어떤 걸 파면 되는 건지 아는 거는요. 사실은 직접 다양한 돌 재질을 놓고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재질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봐서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그 특징도 똑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 트레스얼러지 사용 흔적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덧댄 그림들이 많거든요. 보이시면 누가 와서 낙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틈을 현미경으로 봐서 이게 요즘 건지 옛날 건지 하는 그런 것도 개발되고 있다. 여기 현대인들이 그 낙설했는데 이건 이미 유적인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1977년도에 왔다 감. 이거는 1988년도에 왔다 감. 바샤하고 라리온.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유적지에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이 보세요. 이 유적지 이름을 바로 위에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유적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욕 먹지만 나중에 저것도 욕 될 수 있겠죠. 네, 글자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광경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길이 아예 없으니까. 예.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 도시락은 정말 많이 먹었어요. 도시락에다 이제 저기 그 컵라면에다가 보통 예, 현장은 여러 이렇게 가지 요 현장에서 빵 보통 이렇게 빵에다가 먹어요. 예. 토마토, 그 다음에 햄 같은 거 썰어서 얹어 먹는. 그때 우리는 이제 오늘은 저희는 빵 대신에 예, 라면을 먹고 있죠. 아유 이게 진짜 딱 청승이지만 한입 딱 해야지. 제가 지금도 저 연구실에서 혼자 밥 먹을 저 팔도라면을 저 먹거든요. 저한테 저게 유학생활부터 저와 함께하던 그 소울푸드예요. 좀 설레겠네요. 저렇게 먹고 이제 햄 몇 개 먹고 하면은 그다음 토마토 먹어주면 든든합니다. 예.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저라면을. 이거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냥 물을 마셔도 됩니다. 빙하에서 나온 거니까요. 예. 그냥 마시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거 될까 제가? 남미라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막히면요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고 예 아주 난감한 경우죠. 예. 문제는 다행히 아니라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자 꽉 잡으세요. 갑니다. 오 야야. 물질이 엄청 센데. 오. 확실히 이게 러시아차가 힘이 좋아요. 이런 산악 오프로드용이어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850km를 15시간 동안 오는 바람에 그 차가 망가졌어요. 예, 저희가 그 아까에서 생각됐는데 다음 날에는 그냥 달렸거든요. 밤에 저기 전통 공연도 좀 하고 보드카도 한 잔 마시고 야크 고기로 이제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 거의 17시간 걸렸을 겁니다, 아마. 시베리아 과학원이 있는 과학단지인데 이게요. 대덕 과학단지랑 실리콘밸리의 원형이 됐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시베리아 속에다가 적의 침입이 없는 저기가는 그 당시 핵전쟁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핵전쟁 같은 데 영향 안 받는 그 시베리아 한가운데에 인공과학단지를 만든 게 바로 이 아카뎀 가라독이라고 하는 고고연구소에 있는 그 과학단지인데요. 여기 인구 5만 명인데 지금은 통계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박사가 2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농담이 제 유학식 농담이 돌 던지면 맞는 게 박사고 피하는 게 박사 과정이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 보면은 이 건물 되게 낡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60년 된 과학단지 안에 있는 유일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22년도에 제가 여기서 노벨상 받았던 스반테 파보를 여기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이 와도 다 여기서 자야 됩니다. 여기서 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조지 소로스나 힐러리 클린턴, 뭐 김정일, 뭐 여기 왔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자야 돼요. 김정일이 여기 2박 3일 들르는 바람에 저 한 보름간 KGB가 따라 붙었었어요. 한국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8월 달이었어요. 제가 2001년 9월부터 한국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KGB 달라붙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오면 또 사람들이 꼭 미이라 보러 오거든요. 근데 김정일은 미이라 보지 않고 과학단지 제5연구소 옆에 보면은 핵 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푸틴도 한번 보고 푸틴이 올 때는 완전히 그냥 길을 막아놔가지고 길을 못 건너가서 가게를 못 가가지고 정말 고생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과학단지가 좀 그런 데예요. 자 저희 다 왔습니다. 보다시피 여기는 일반인들에게는 저기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이제 우리 그 야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곳곳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이제 거기서 보존되기 어려운 것은 갖고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장에 두면 위험하니까. 자, 이게 전부 다 그 청동기 시대의 그 다양한 석인상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타이에서 봤었던 것들은 사슴돌도 있지 않습니까? 사슴돌도 있는데 그 전통은 그 이전에 약 한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각각의 선돌들의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전 시베리아에서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형태를 보시면 재미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그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봤던 거랑 비슷하죠. 이게 바로 5,000년 전에 이 지역에 유목을 최초로 하던 사람들이 왔었던 아파나시에보라고 하는 문화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타이에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거 뭐냐면 유물들은요. 원래 그 유적들은 현장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댐을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몰되고 하면은 그거는 딴 데다 옮겨놓고 최대한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그 4,000년 전에 우리 암각화에서 봤었던 사슴들하고도 많이 유사한 게 있죠. 네, 이렇게 초원에서는 돌을 세운다는 거는 그 사람을 기념하는 가장 확실한 기념물이었고 그 전통은 약 한 튀르크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4,000년 전에 그 유물이 되겠고요. 여기도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이거는 약간 위치가 달라요. 얘는 보면은 사람 얼굴이 여기 옆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보이십니까? 저 괴물처럼 옆에 붙어 있죠. 우리가 왜 그런 이무기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옥군유봉 문화라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석인상의 최초, 지금부터 기원전 25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 이거는 티베트 글자로 새겨져 있는 그 불교 기념비인데요. 위에는 티베트 글자, 밑에는 몽골의 팍파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사실 저도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읽지는 못해요. 근데 아마 이제 불교의 축원을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기 온만이 반매음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돌거린들의 그 무덤을 보고 계십니다. 돌거린들은 사람을 딱 묻지 않고 화장을 해서 그 재만 이렇게 사각형 안에 뿌렸어요. 이 앞에 옆에 석인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도 지내고 사람도 가끔씩 이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그 뒤에 장방형으로 제사터를 만들었는데요. 발굴을 해보면은 안에는 보통 아무것도 없거나 말뼈 아니면은 사람의 죄를 담은 그릇만 좀 가끔씩 나와요. 여진족 것도 있어요. 그 극동 지역에서 연대주 갖고 온 여진의 맷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맷돌 절구 맞습니다. 킹덤 아신전이나 신과 함께 오랑캐로 등장하는 여진족들이 쓰던 거가 이게 러시아가 두만강부터 알타이까지 전부 다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거기 모든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연구소가 그 할러 국경 지역부터 연구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진족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그 13세기 티베트 불교의 그 불상인데 뒤에는 차크라 바틴이 새겨져 있고 앞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돌하르방을 연상시키는 알타이 지역에서 아마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걸 사람들이 가끔 주민들이 재수 없다고 땅에 묻거나 갖다 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고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현장 수업 많이 합니다. 예. 야외 박물관에서. 이교도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목만 이렇게 쳐낸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예, 이렇게 저희는 날도 좋고 아름다운 그러한 날씨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요새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이제 정복하면서 군데군데에 자신들의 거점을 세웁니다. 1596년이죠. 대략 97년인가? 그때 예르막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우랄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80년 만에 이 사람들은 캄차카까지 가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요. 거의 맨주먹으로. 그때 이 사람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갔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학설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세우고 자신들의 요새 오스트록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보면은 밑이 보면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발상인 게 이 요새는요 야쿠츠크, 그러니까 야쿠치아 사하공화국이죠. 그 수용소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데에서 살았었던 그 사람들의 종교회 건물입니다. 여기 지금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들 찡그리는 이유가 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전에 한번 어떤 한국 사람 보여줬더니만은 시베리아 거북선이다 이런 했는데 북극해 영구 동결대 위에서 지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되면서 이게 떠내려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체해서 다 뜯어가지고 몇천 킬로 옮긴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죠. 소련 시절이야 가능했었던 이야기였어요. 거기는 영구 동결되기 때문에 땅을 파고 교회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름에 땅이 녹으면서 이게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지열이 그 땅으로 지나가지 않게 약간 띄워서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치 거북선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저기 왜 알라스카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빔을 박아서 그 위에서 살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50년 전에 시베리아 고고학의 아버지인 그 오클란드 코프 선생이 빙하가 녹으면서 이 그 정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니까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전 시베리아에서 이런 예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원래 있던 곳은 노보시비리스크에서 비행기로 가도 5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동북쪽으로. 자, 이거는 17세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표종 때 나선 정벌을 하던 그 당시에 러시아가 시베리아 각국 곳곳을 이제 정복했을 때 그때 세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에 이거는 바로 그 종각, 교회의 종각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를 받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옆에 이 교회가 있었던 러시아 사람들이 시베리아 진출했을 때 만든 거점 기지들을 가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새를 만드는 방법은 몽골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요새 건설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시베리아의 거친 산에서 강을 보면은 강가에다가 이러한 요새를 만들고 거점을 삼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1년에 7, 8개월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그 시간을 이 요새에서 교회만 다니고 술만 먹고 그렇게 살면서 있었고, 이 시베리아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모피들을 주변에 그 원주민들로부터 받아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모피를 다시 모스크바로 보내는 그러한 거점이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베리아의 도시는 바로 이 요새에서 기원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베리아를 보통 러시아 사람들이 모피 찾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모피를 거래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거점을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이 거대한 러시아 땅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거래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다 이렇게 땅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진짜 러시아는 거대한 땅을 진짜 얻어간 것인데, 지금은 되게 땅이 되게 날이 좋으니까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모피가 있는 곳은 추운데기 때문에 1년에 7, 8개월 이상을 저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름에 봐서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러시아 땅이 된 시베리아의 지금 기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집과 다양한 이제 그 숙소, 그 다음에 뭐 거래처, 그 다음에 그 대장의 숙소,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과 다른 게, 미국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네들이 그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을 했는데, 코사크인들은 그 땅을 개발한 게 목적이 아니라 거점을 두고 원주민들이 갖다 바치는 모피를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원주민이랑 싸우다 죽일 수도 있는데 다 죽여버리면 누가 모피 갖다 바쳐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와 미국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게 시베리아 한가운데 아마 지도가 따로 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원래부터 한국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고 이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곳이 있고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곳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유학한 곳이 러시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노보시비르스크한 도시였고, 거기에서 발굴하고 조사했었던 수많은 그러한 유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보다에서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좀 재미있는 경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타이를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은 중국 땅인 그 고구려 유적을 찾으러 한번 다음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